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사서 그냥 10년 묻어두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래의 성장성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섹터와 기업을 사면 괜찮다. 그 기업이 저는 우리나라의 천백만 TV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배영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래 SK 이노베이션 원유 트레이딩 팀에서 원유를 사고 파는 원유 트레이딩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서브 팀장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가 좋아가지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 후로 제가 한 7, 8편 정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영화제 제가 작품상도 여러 개 받았고요.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3년 했었고, 현재 서울영상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쯤 은퇴해서 영화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시나리오하고 드라마 대본 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미국에 제가 펀드랑 계약을 해서 컨설팅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한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삼아 말씀하신 천백만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쓴 자산투자 가이드라는 책은 원래 제목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런 만큼 원래는 이제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개념으로 쓴 책입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들어갔던 이유는 자산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의 속성,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자산 투자를 하려면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한다.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그 원유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 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수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유 트레이딩의 첫 번째 미션은 네. 원유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불문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꼭 가격만 중요하진 않고, 예를 들면 중동에서 사실 우리나라 원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동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들어오거든요. 동남아, 심지어는 저희 때는 에콰도르에서 들어오고, 북해선 원유도 들어왔던 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데, 이것 자체가 혹시라도 중동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다변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는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원유가 워낙 네. 국제 정세에 민감하잖아요. 네. 최근 같은 상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원유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을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얼마를 남긴다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 것들을 또 계산을 하고 전망을 하시면서 네. 또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국제 정세라든지 네. 약간 그 가격의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데가 그 장기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러시아 원유가 싸다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 원유를 막 사면서 장기 계약 물량을 안 받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비싸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IMF 터졌을 때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트레이딩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딱 터지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원유 안 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존에는 TT 거래를 했었는데, 네. TT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원유를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후에 결제하는 건데, 갑자기 LC 거래로 산유국들이 상당 부분 바꿔버렸습니다. LC라고 하는 게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LC를 그전에는 신용으로 했었는데, LC를 열지 않으면 이제 원유를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LC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유국들이 원하는 은행은 전 세계의 30개 안에 랭킹이 들어가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그 은행들은 또 저희한테 LC를 안 열어줍니다. 왜냐면 그때 IMF 문제가 생겨.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유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쿠웨이트하고 그냥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냥 저희하고 계속 오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TT 거래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뢰를 갖고 있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지금 당장 조금 싸냐 안 싸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항상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그게 제 일 미션입니다. 이게 투자랑도 일맥상통하네요. 사실 많이 벌고 싼 값에 많이 네. 하는 것보다도
뭔가 손실을 안 보면서 리스크 맞습니다. 관리를 네. 철저하게 하는 네, 그런 원리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저자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이 책에 보면은 약간 분산 투자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집중 투자에 대해서 네. 강조하시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네. 분산 투자가 사실 이제 보면 모든 분들이 나와서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분산 투자가 정석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저는 사실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런 그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가 하루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주식 위해서. 투자라든지 공부하는 거에 공부하는 거. 네. 이제 물론 뭐 회식이 있는 날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또 주말은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러면 한 종목을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6시간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한 종목을 하는데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살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면 한 5종목을 공부해서 한 종목을 픽업한다 치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이게 5개월이 걸리는 것도 사실은 많이 걸리지만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새로운 종목을 계속 공부하는 경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고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막 6개월, 7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회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종목을 분산하는 것보다 네. 아는 한 종목에다가 차라리 몰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여기도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네.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 더 퍼블릭 자산이랑 김현준 대표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본인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1인당 3종목만 담당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그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1인당 3종목 이상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들, 그 운용력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딱 예를 3종목 정도. 노르웨이 펀드에서 뭐 네. 미국의 어떤 회사한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한국의 어떤 자산용 돈을 맡기면서 내거는 조건 같은 게 한 펀드 매니저가 3개 이상 하지 마라. 예,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3종목이 넘어가지 않을 때 성과가 좋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펀드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펀드가 펀드 매니저가 계속 하루 종일 1인당 3종목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10종목씩 투자해서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이런 분들뿐 아니고 제가 투자 대가들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종목의 투자 자금의 75% 이상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백 조의 75%면 어마어마한 집중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함께 사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인 찰스 먼거도 이제 나는 파산 위험이 낮으면서 초과 수익 확률이 높은 종목을 3종목 정도만 자기는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3종목 정도의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이제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도 과도한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 중에 그 데이비드 리카도 다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케인즈 같은 경우도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한 자신감이 없을 때 투자하는 기업체 수를 늘림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가 내 자신감에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다. 기껏해야 1~2개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케인즈의 주식 투자하면 미인대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미인대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제대로 간파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약간의 이론 같은 건데. 네. 근데 케인즈가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파산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케인즈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든지, 그 다음부터는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들이 약간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사실 전업 투자가 아니라. 한 몇 종목이 정도 한 적절할까요?
글쎄, 저는 아무리 많아도 세 종목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종목 정도.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기저기 채널에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이제 아무래도 귀가 얇아지고 그래서 보면 20종목, 30종목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20장의 티켓을 준다. 그럼 20장의 티켓을 한 장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걸로 주식을 사면. 근데 그거는 평생 20번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걸 한 번 쓸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라. 20번밖에 못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가 깊이 공부한 종목만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벌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뭐가 맞다 그런 관점보다도 내가 정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심혈을 다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아무거나 집중 투자하면 그거는 안 하면 못 하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잘 고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제 경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가졌던 종목이 결국은 많이 벌지.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한번 사볼까 했던 종목은 나중에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까지 못 먹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자기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20% 오르면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600%, 700% 가는 것도 있는데, 20% 뭐 그냥 팔아버리고. 확실히 좀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약간 플랫폼 주식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실 아시다시피 한 작년 말부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하반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성장주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 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성장주를 사라는 의미였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 이 성장주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플랫폼 기업을 사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런 관점이었고 어떤 종목을 꼭 추천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 워렌 버핏께서 이제 그 10년 동안 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유명한 얘기라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다들 이제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하라. 사실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인데 이게 지금 애플 10년 차트거든요. 그럼 이 주식을 자 10년 전에 매수했다고 하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거를? 당연히 최근에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가장 오르기만 했으니까. 물론 이제 가운데 뭐 이렇게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최근엔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약간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좋으니까 다시 또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을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의미는 10년 후에 크게 성장해 있을 주식을 사라. 다시 말하면 10년 후에 올라있을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반토막 돼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은 성장주를 사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이 10년 후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렵죠, 사실.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막연히 요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2차 전지가 이제 대세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드는 업체 중에서 1등 업체를 사가지고 10년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굉장히 오르겠지.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사서 그냥 10년 묻어두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제 1990,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 순인데 1990년대 초에 반도체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1등주를 샀다. 그럼 지금 표에서 보면 NEC, 일본 NEC지 않습니까? NEC 주식을 샀다. 그럼 이게 잘된 투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성이 좋아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 1등이었던 NEC가
그 후로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1등주에 무조건 사는 거, 이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반드시 리딩 업체에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산업이 초창기일 때는 아직 기술이 이렇게 그 변화가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네.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압도적 1등은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네. 커뮤니케이션. 그쵸. 미국의 압도적 1등은 야후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인터넷이 유망하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다음과 야후에 그냥 이렇게 사서 묻어둔다. 그럼 결과가 좋았겠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뭐 네이버하고 구글에 밀려서 사실은 거의 존재감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업체의 1등 업체를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건 항상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항상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그런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계속 뭐 팔로우하고 어떤 걸 샀는데 팔로우하고 그냥 회사 일 바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미래의 성장성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섹터와 기업을 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왜 그 하필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반도체 시대별로 네. 1등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괜찮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때는 제가 말한 건,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건 사실상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전고체 기술이 갑자기 나올 수도 맞아요. 있고, 네. 토요타가 사실 전고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특허도 제일 많죠. 네, 전 세계의 특허가 60%를 토요타가 갖고 있다는데, 연구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토요타의 특허를 피해서 전고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TSMC 같은 데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크게 지금은 막 이렇게 변하거나 삼성이나 이런 거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미래의 주가가 많이 오르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가 어느 순간에는 마무리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가 마무리됐지만 그 투자를 했던 걸로 인해서 이익이 계속 이렇게 창출되고, 사실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 중에 뭐 기업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계속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 지어놓으면 그걸로 한참 이렇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공장이 망가지면 뭐 좀 보수하고 이러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컨텐츠를 10년 전에 만든 컨텐츠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이, 회원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계속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저는 성장을 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투자 대비해서 이미 기존에 이렇게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창출되는 이익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겠네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뭐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 그런 과도기 시대를 거치면서 네. 사실상 특정 몇몇 업체들의 독점 구도가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이렇게 막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설비 투자가 된 상황에서 이 유저들이 모이면은 알아서 창출돼서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나중에는 때문에 이익을 많이 창출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수익 창출할 게 많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웹툰 같은 경우도 맞아요. 네. 110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뭐 기존의 자동차에서 막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향후에는 자동차를 누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만드냐 보다는 모빌리티의 1등 업체는 향후에 그리고 또 책에다가 그 자동차 산업,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2차 전지도 이 자동차 산업에서 파생이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자율주행이다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또 끌고 가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네. 그다음에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후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어떤 그런 섹터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갈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1, 2년, 2, 3년 후가 아니고 10년 네. 후를 말씀드리는 그쵸, 겁니다. 네. 네. 저는 일단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작년에 하신 말씀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싼 값에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미국에는 이제 뭐 한 집안에 차가 3대, 4대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가 만약에 이제 3대가 있다. 아빠 차, 엄마 차, 뭐 아들 차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빠는 아침에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네. 나중에 끝나면 이제 퇴근할 때 타고 오고 엄마는 이제 뭐 이마트 갈 때 탔다가 동창회 갈 때 타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 갈 때 아니면 또 뭐 데이트하러 갈 때 이렇게 타는데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이 세대가 하던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면 하자마자 그 차를 집으로 보내주고 네. 그럼 그 차를 타고 엄마가 동창회를 가서 그 차를 집으로 보내주면 아들이 그 차를 타고 데이트를 가서 그 차를 엄마한테 보내주면 엄마가 다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그 차를 아버지한테 보내주면 아버지가 퇴근을 하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대가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한테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를 타고 출근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에 주차장에 세워놓기 때문에 네. 주차장에서 요즘 차들 경우는 되게 이제 노는 시간이 한 90%는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운행을 많이 해도 네. 하루에 한 90% 정도 항상 주차장에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걸 굳이 놀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차를 우버 같은데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차 빌려달라고 하는 이제 호출이 들어오면 그냥 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무인으로 가가지고 알아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는 동안에 빈 차를 남한테 빌려줘서 돈을 번다. 사실 이게 이제 로보택시의 개념인데 이런 로보택시 개념이 앞으로는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제 안방에서 제가 있고 건너방에 뭐 손님을 돈을 받고 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도 빌려주는데 뭐 자동차 안 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중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는 공유 자동차로 활용되는 자동차 한 대는 개인 승용차를 4대에서 10대까지 대체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15명의 승용차 소유가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대가 8.3대에서 16.8대를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좀 더 예측을 해보면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 사는데 여기 이제 강남에서 뭐 부산 해운대까지 이제 2박 3일로 휴가를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버라든가 네이버에다가 이제 이걸 예약을 앞으로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약을 하면 네이버가 시간 맞춰서 제 앞에 집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보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그걸 타고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타는데 그것도 네이버가 다 예약을 해놓은 거고 SRT를 타고 이제 부산역에 가면 부산역에 또 자율주행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다시 해운대 조선비치 호텔로 가서 2박 3일을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전체 합쳐서 처음에 100만 원이 든다. 그럼 100만 원을 네이버에 결제하면 네이버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호텔에도 나눠주고 뭐 자율주행차 업체에도 나눠주고 SRT에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 뇌피셜이 아니고 네.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예요? 당연히 플랫폼 업체들이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이렇게 이제 예약할 때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우리 일행이 4명이니까 4인용 차를 보내달라. 뭐 아니면 짐이 많으니까 SUV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도요타 차를 보내달라 현대차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차량을 마음대로 배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도요타랑 만약에 계약을 해서 자동차 10만 대를 도요타에서 사들였다.
그럼 이제 자기는 토요타 위주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차량을 배치하게 되고 그렇겠죠. 네이버가 뭐 기아차하고 제휴를 해서 5만 대를 사들였다 그러면 기아차 위주로 이제 배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향후에는 자동차를 누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잘 만드냐 안 잘 만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어떤 플랫폼 업체와 제휴를 하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냥 길을 쓰고 지금 이 플랫폼 업체랑 이렇게 제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이제 동남아의 그랩, 동남아 1등 업체 거기랑 이제 제휴를 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하고 뭐 제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회사는 플랫폼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래서 모빌리티의 1등 업체는 향후에 좀 먼 시간이 지나면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저는 이게 이제 탑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우버가 탑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이버나 구글도 모빌리티의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이제 소카가 이제 상장하고 막 하는데. 네, 저는 소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자동차 제조회사한테는 좋은 게 없네요. 사실 그렇게. 왜냐면 아무리 플랫폼 업체랑 제휴를 한다 하더라도 신차 판매 대수가 이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상쇄를 어느 정도 할 뿐이지 뭐 이렇게 막 성장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 뭐 이게 기존의 자동차에서 막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사람들은 신차를 팔아서 전부 이윤을 창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차로 인한 이윤은 40%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할부 금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망가졌을 때 카센터에서 파는 부품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판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 60%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기차가 되면 이제 그 엔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밀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고장 날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 그 카센터에서 일어나는 매출 자체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라고 하는 게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 그러니까 급속 충전을 많이 하게 되면 수명이 또 단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전기차의 수명은 배터리인데 이렇게 배터리의 수명이 또 급속하게 떨어지면 이게 중고차 거래가 잘 안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공유 때문에 차량 대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면 부품도 못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도 죽고 사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약간 좀 시장이 자율주행 그런 쪽이잖아요. 네.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수용차 한 대가 15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 기술이 필수인데 그래서 약간 뭐 테슬라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데 확실히 또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사실 OS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는 그 애플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서 시장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비슷한 수준까지 자동차 산업의 돌풍을 일으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소비자한테 이 자동차는 굉장히 안전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직접 닫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 따지면 사실 애플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애플은 또 iOS라고는 압도적인 OS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은 OS가 굉장히 중요한데 OS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껍데기는 못 만들어도 사실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애플카 만드는데 어차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기존의 그런 뭐 OEM, ODM 업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자기는 이제 뭐 상표라든지 그다음에 OS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자체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그 OS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애플이 만들 수 있는 OS를 다른 데는 못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핸드폰의 iOS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러한 약간 하드웨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의 부사장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자동차는 궁극의 전자기기라고 했던가요? 하여간 뭐 그런 말을 했죠. 전자기기의 완성판이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10년 후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그림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장 뭐 내일부터 내연기관차들이 맞습니다.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예. 아니라 예.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또 잘 대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네. 살아남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그 투자 성향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투자자 성향에 따라 5종류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안정형하고 안정추구형은 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인내를 못 합니다. 맞아요.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그 멘붕이 와가지고 이 멘탈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올해같이 하락장에서는 한 뭐 15%뭐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마 회사 일도 제대로 잘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그 정도 떨어지면 그냥 어차피 또 손절해버립니다.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순간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주식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손실이 나면 이 사람들은 멘붕이 와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주식이 그러면 안 떨어지느냐? 제가 보기엔 배당이 최소한 4%, 5% 이렇게 되는 주식들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금방 회복이 되고 왜냐하면 4%, 5%씩 주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떨어지면 7%, 8%씩 배당을 주는 게 되면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사실 다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주식을 바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때 주식이 2020년 3월에 급락을 했을 때도 배당을 많은 주식들은 또 금방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그 하방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주식이란 게 올라가거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한 10% 20% 올라가면 또 팔고 대신에 이제 또 한 5%씩 주는 주식을 또 배당 주는 걸 또 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으로는 한 1년에 큰 욕심 안 부리면 15%뭐 이렇게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배당 수익과 합산을 해서 그 예, 정도 이렇게 말씀.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또 무슨 호재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네. 그럼 또 그게 한 두세 종목 갖고 있는데 하나가 올라가면 그건 또 팔고 또 한 5% 주는 거 사실 그런 걸 또 사고 이렇게 하면 한 15% 정도는 욕심만 크게 안 부리면 그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증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뭐 은행주, 증권주, 뭐 이런 배당주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 사실 네. 이제 좋은 배당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그 배당 성향하고 네. 금년에 예상 이익만 두 가지만 알면은 대강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자신이 이제 스스로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순이익이 올해 이익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하고 대강 예상도 되고, 거기서 또 배당 많이 줄 것 같은 건 또 이런 주식은 배당 많이 줄 거다 이렇게 사실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배당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금호학 우선주였는데 3월 달에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9%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에 83,000원 정도 했습니다. 3월달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니까 1050원을 배당해줘서 12%였고요. 네, 주가도 한 50% 올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네. 9% 배당을 주면 네.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더 떨어지면 10% 막 15%더 올라가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떨어져도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꼭 그냥 배당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 배당이 그렇게 높으면 좀 사갖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올해는 제가 관심을 갖는 한 두 종목 정도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는 이게 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한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못해도 올해 한 15%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높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한 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선주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갖고 알겠습니다. 그 SO일 우선주가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이 한 9%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SOE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중간 배당 공시를 했는데 네. 중간 배당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 3.8%가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럼 연간 배당, 기말 배당이 훨씬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예상하기로는 8,500원 예상을 하는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이게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사실 최근에 약간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정유사들 정제 마진이 좀 좋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적이 막 그렇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네요. 국제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마진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제 마진은 또 견조하면 또 거기에서 네. 플러스 수익이 나니까. 예, 네. 그게 지금 제가 최근에는 막그 팔로우를 안 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팔로우를 했을 때는 그냥 특히 이 경유가 모자라가지고 이 경유가 모자라니까 막 경유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유를 막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항공유가 또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항공유를 또 막 만들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또 로우 서퍼 저기 퓨어 오일 LSF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선박 같은 데 들어가는 네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경유를 막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유가 모자라니까 경유에 막 생산하니까 디젤 이제 항공유가 모자라고 또 항공유로 막 하니까 또 이게 그 저 로우 서퍼 퓨어 오일이 모자라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이게 정제 마진이 이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막 그렇게 나빠지진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언제까지 참고하시는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2026년에 100만 달러에 갈 것이냐,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이 금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그리고 시가총액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책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가총액 뭐 투자법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사실 이런 개념인데, 그 한국은행에 다니시던 직원분께서 1,000억 원을 저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서 한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제 그 기본급으로만 생활하고 상여금을 받은 거는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배당을 받은 것도 다 투자하고, 증자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참여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요 4개만 이렇게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겼던 게 40년을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자녀분이 해외로 유학 가고 막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년간 투자를 했는데 40년 동안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텐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라진 기업들이 부실막한 엉터리 기업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대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이 우량주였고, 네. 그다음에 뭐 은행주 이런 것들도 한때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주식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피해서 좋은 주식들만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의문이 생겼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 코스피 상위 종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6개의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사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뭐 주식회사 대우. 네. 근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이제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주식엔 투자하지 않고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한 회사에만 했을까?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분은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만 한다, 이런 만약에 원칙을 갖고서 있다. 근데 그리고 1위에는 50%, 2위에는 30%, 3위는 20%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등에서 1등이 되면 30% 갖고 있던 거를 다시 20%로 보태서 50%로 비중을 늘리고,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2등에서 3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30%에서 10%를 빨아서 20%로 줄이고, 대신에 뭐 4등에 있던 게 이제 3등으로 올라오면 그거를 20% 채우고, 이렇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조금이라도 이제 기울어져 가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할 이가 없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종목 선정이 귀찮고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는 분들, 공부할 시간도 없다, 사실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 네.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냥 인덱스를 구성해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200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밸런싱 할 때 빠진 애들은 또 빼고 맞습니다. 들어온 애들은 집어넣고 그런 것들 약간 좀 축약을 해서 200개가 아니라 한 3개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예,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뭐 지금은 그런 뭐 ETF라든가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 약간 이런 거 특정 섹터에 적용해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2차 전지, 전기차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1등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책에 보면 2026년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오를까?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지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가 써놓은 거는 이제 이게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그 S2 한 보고서에서 S2F 모델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이제 2026년에 1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 S2F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 공급량하고 이제 새로 공급되는 양의 비율을 가지고 원래 금을 그 시세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진 않았고, 뭐 당연히 사실 제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 100만 달러에 갈 것이냐,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2026년에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가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이 한정판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맞아요. 워렌 버핏도 이거 완전히 사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자산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본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질 거의 없죠. 사실 뭐 제한적으로 살짝 뭐 상업용에 공업용에 쓰이긴 하는데 그 비중은 극히 낮긴 하죠. 그리고 이제 공업용으로 쓰인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맞다 그럽니다. 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본질 가치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뭐 6만 원이다. 근데 이게 당장 한 주에 100만 원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본질 가치가 예를 들면 뭐 6만 원, 7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이 갈라 그러면 뭐 이윤이 뭐 10배 이상 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뭐 10,000불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만 불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00불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게 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본질 가치가 많이 달라졌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도 불과 몇 년 전까지 10달러, 20달러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은 하나에 1억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00원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10억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팔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서 전 세계 6개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도미네이트하고 있다, 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비어스라는 업체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그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가.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을 그때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은 소수가 그 자산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격을 유지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상승하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상승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과거에 금과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 피델리티의 그 줄리안 티머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이 금색 선이 이제 금의 움직임이고 까만 선이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저는 이게 그 비트코인이 이 금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다시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로그 차트네요. 그렇죠. 네. 축이 이제 10배씩 증가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저기서 저게 올리는 게 뭐 별로 안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이제 10배씩 오르니까 예, 지금 거의 뭐 그 끝까지 가면 거의 한 100배 정도 뭐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계산 안 해봤지만 네. 100배 뭐 이렇게 오른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100만 달러를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뭐 이것만 보고 야 100만 달러가 하면서 덥적 사시는 그런 실수는 안 범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를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책에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CBDC를 얘기한 겁니다. 아. CBDC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CBDC가 만약에 발행이 되면 CBDC를 갖고 있어라. 사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지폐하고 CBDC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CBDC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정신병 약을 사 먹는데 이거를 감추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런 CBDC를 이용하면 이게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BDC는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보기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보다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장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그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이상은 가질 수 없다든가 CBDC를 지갑에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용 시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CBDC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을 가장 빨리 써야 되거든요. 가장 빨리 써야 돼.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달이 지나면 예를 들면 10%씩 깎는다.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빼서 종이화폐로 바꿔버릴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효용의 한계가 있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일정 규모의 CBDC를 나중에 나오면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거든요. 이게 2021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탈레반이 이제 이게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에 금융거래가 사실 중단됐고 예금도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최대로 23만 원만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시민들이 돈을 찾으러 왔지만 은행에는 돈이 사실 없어서 못 찾았습니까?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만 발생되는 거 아니고 2012년 그 키프러스에서도 그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은행을 이렇게 일단은 폐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15년 그 유럽의 그리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채 위기가 발생하니까 은행을 일단은 예금을 동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TM기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은행 가봐야 어차피 문 닫았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자체는 아예 이렇게 상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있지만 자기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현금을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잣집들 가보시면 항상 금고가 있습니다. 부잣집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집에 금고를 놓고서 거기다 현금을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돈 1억을 예치하면 그 통장에다가 1억을 찍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순간 그 돈은 은행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억을 찍어주는 거는 이제 원하면 1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거고. 그렇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제가 1억을 예금하면 그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10억을 안 갚으면 저도 은행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원론적으로. 네. 이제 그게 경제가 이제 안정된 현실에서는 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은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IMF 때는 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뭐 조흥은행, 뭐 상업은행, 뭐 오해한은행 뭐 이런 데 돈 넣었던 사람은 한 푼도 못 찾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CBDC는 그 제 지갑에 들어있는 진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행하고 관계없이 그 금융위기가 오건 무슨 사태가 닥쳐도 그 돈은 자기 돈이고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CBDC가 만약에 나오면 CBDC를 일정 수준 갖고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그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일렬 번호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서 1억을 찍어준 거는 일렬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찍어준 거. 이거는 가짜 돈이고. CBDC는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는 일렬 번호, 그 화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진짜 돈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디지털 화폐를 보여야 된다고. 네. 한간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BDC의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게 추적이 되니까 네. 또 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제 이런 것도 당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이렇게 CBDC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도 있다. 약간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네. 예측인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CBDC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때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